다양한 은행 예금 상품을 골라 담을 수 있고요. 시중 창구에서 직접 가입하는 예금보다 대부분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노후 준비 그냥 필수죠.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필요한 연금 상품,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 하나쯤은 가입하고 계시거나 두 가지 다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것을 내가 가입해야 될까 하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그런데 노후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저축, 그 다음에 IRP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노후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확실히 다른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나한테 더 큰 도움이 될까, 연금 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연금저축 IRP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다고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금저축과 IRP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주로 시청하시는 중장년 세대 분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에 대한 기준점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계좌가 적정한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저는 어떻게 보면 연금저축이나 IRP 둘 다 세액 공제받고 연말정산, 노후에 연금 받는 거라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큰 목적하고 또 이제 세액 공제 받는다라는 게 공통점이 한 90% 정도가 된다면요. 나머지 10%의 디테일한 차이가 젊은 세대와 또 중장년 세대에게 어떤 계좌를 선택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 그죠? 자, 10%가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를 올 수 있다. 그죠? 네.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상품이 두 개라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하다못해 보수 안정적인 사람은 은행 예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펀드도 있을 것이고, 주식형, 또 채권형 펀드도 있을 것이고, 요즘 조금 트렌디한 배당이 많이 나온다는 커프트콜 ETF, 네.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공격적인 이런 상품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아무런 구별 없이 다 담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 개의 계좌 간의 큰 차이점입니다. 예. 먼저 연금저축은 계좌 안에서 펀드와 ETF 그리고 현금 보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파생형 ETF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ETF,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ETF들을 담을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글로벌 자산에 배분해서 투자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 현금은 어떤 투자의 개념보다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예수금의 형태로 이제 보관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가능한 투자하라는 의미인 거죠. 아, 그렇군요. 연금저축은 펀드나 ETF, 앞서 말씀드렸던 이 ETF에는 뭐 커버드콜 ETF도 담을 수 있다. 자, 그런데 IRP는 다른가요? IRP의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이 훨씬 더 다양합니다. 아, 더 다양해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펀드나 ETF는 기본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 그리고 심지어 증권사의 ELB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증권사 IRP 계좌에서 다양한 은행 예금 상품을 골라 담을 수 있고요. 시중 창구에서 직접 가입하는 예금보다 IRP 계좌를 통해서 가입하는 예금의 금리가 대부분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일반 은행에서 내가 예금하는 것보다 IRP 계좌에서 예금을 하면 은행 금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 예금에 할 게 아니라 IRP 계좌에서 예금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찾을 때는 다른 문제는 없나요?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IRP 계좌에서 왜 금리를 더 많이? 보통 이제 IRP 계좌는 연금 계좌이고 장기간 동안 자금을 예치할 수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고객 유치를 좀 더 경쟁적으로 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금 금리도 좀 소폭이지만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또한 상품 측면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상품 외에도 부동산 펀드나 리츠 같은 경우도 투자가 IRP 계좌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약간의 좀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ETF 투자할 때 일부 상품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투자할 때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파생 상품이라 투자가 공통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우선 위험하죠. 네,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막고 있는데 IRP 계좌에는 연금저축에서 일반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선물 ETF도 대부분 여기서 투자가 불가능해서 일부 상품 선택에 추가적인 제한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연금저축에 비하면 IRP에서 담을 수 있는 상품군은 넓은데 일부분 제약이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조금 더 안전하게 상품군을 가져가는 예. 것 같습니다. 어쨌든 IRP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돈 파는 가게에서 항상 건강한 투자,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말씀드립니다만 다양한 은행 예금도 비교해서 살 수 있고 금리도 더 좋다고 하니까 이것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IRP에서는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는지, 투자할 수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RP 투자가 이제 투자 상품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제약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험 자산의 투자 한도입니다. IRP 계좌에서는 주식형 펀드나 ETF, 소위 이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이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30%는 은행 예금을 비롯한 보수적인 덜 위험한 네. 안전한 소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상품만 투자할 수 있다는 거나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0%는 안전자산, 그러니까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같은 자산을 채워야 되고요. 이제 이것은 투자자의 자산을 아무래도 좀 보호하는 목적을 두다 보니까 안정적인 노후자산 준비의 차원에서 30% 룰을 좀 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TDF 같은 것도 TDF는 주식과 채권이 혼용되어 있는데 이 TDF도 안전자산에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TDF의 경우도 안전자산 30%에 편입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TDF의 뒤에 이제 나와 있는 2030, 2040 이런 숫자는 보통 이제 은퇴 시기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에 은퇴를 하는 것보다 2040년에 은퇴를 하는 것은 은퇴 시기가 좀 더 뒤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은퇴 시기를 좀 고려했을 때 적절한 그 TDF 상품을 통해서 안전자산을 편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듣다 보면 아무래도 연금저축에 비하면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100% 나는 다 좀 위험 자산으로 주식형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연금저축 계좌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70% 룰이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30%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함으로써 분산 투자를 하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특히 변동성 자산, 위험이 공격성인 자산들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끔 보면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네. 확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못 들어가는 경우죠. 네. 그런데 조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이제 나누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출렁거림이 덜 하므로 그 시간을 잘 인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 투자 복리 효과를 오히려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게 제가 이해가 좀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취지로 아마 또 그렇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듯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대한 설명을 대략 들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계좌를 선택? 네, 지금까지 어떤 상품 선택의 기준, 70% 투자 자산 비중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젊은 세대분들, 20대에서 한 40대 정도인 분들은 아직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좀 추구하고 100%까지 위험 자산을 모두 투자를 고려하겠다라는 분들은 연금저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예. 은퇴 시점이 가까워져서 안정성이 중요하고 상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목돈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거나 리츠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배당을 좀 받기를 원한다거나 다양한 이제 예금 상품 등을 비교해서 선택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IRP가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듣는 분들께서 어떤 계좌를 해야겠다 선택하셨나요? 아무래도 아직 어렵죠. 자,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자금은 길게 보고 묻어두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데 노후 수명이 계속 길어지면서 살다 보면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보면 인출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금저축과 IRP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금저축은 좀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IRP는 매우 엄격합니다. 자, 유연하다, 엄격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연금저축 계좌에
계좌의 경우는 계좌를 완전히 깨지 않고도 필요한 금액 일부를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중도 인출.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6.5%라는 기타 소득세를 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좌를 유지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이 연금저축 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도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연금저축은 원래 연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자, 이때는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다 해서 끄집어 쓰는 돈, 중도 인출은 연금으로 받지 않고 마치 은행 예금처럼 내가 연금이 아닌 일반 용도, 목적으로 쓸 때의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기타 예. 소득세를 내야 하긴 하지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의 장점이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중도 인출하고 또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는 게 단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것은 개개인의 행편, 재정적 행편에 따라 다 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IRP 같은 IRP는 중도 인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다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면 어떤 것? 무주택자가 이제 주택을 구입한다던가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천재지변, 그러니까 좀 확률적으로 낮은 일들인 거죠. 당장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겠다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죠? 네.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출 조건이 아닌 경우에도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돈을 찾으려면 계좌를 무조건 해지해야 됩니다. 해지해야 된다. 네. 해지하면 또 어떤 페널티가 있나? 해지하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담보대출도 연금저축처럼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요즘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그런 중도 인출 조건이 아닌 경우에 인출을 한다고 하면 해지죠. 네,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하게 되면 그때 보통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일단 이연이 되는데 네. 바로 인출되지 않고 공제되지 맞습니다. 않고 이런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로 다시 토해내야 된다.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 네. 여러 가지 세금적인 면에서 불이익이 있다, 그죠? 네. 야, 이렇게 듣고 보니까 IRP는 연금저축에 비하면 상당히 꽁꽁 묶어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도 세대별로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세대별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일단 뭐 결혼이나 주택 마련 같이 앞으로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 젊은 세대의 경우는 아무래도 장기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연금 저축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이제 중장년 세대, 50대 이후의 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목돈에 대한 지출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이제 IRP에 불입한 금액을 당장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던가 이제 연금 개시 연령이 이제 임박해서 곧 개시할 분들이라면은 IRP 계좌를 선택하는데 크게 불리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연금 개시를 하고 난 이후에는 IRP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목돈은 앞서 말씀드린 기타 소득세 16.5%를 좀 부담을 하면 추가적인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 개시하기 전까지 유동성 관리만 좀 잘 하신다라고 하면 50대 이후 분들에게는 IRP가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정리해보면 IRP는 다양한 상품을 포함한 폭넓은 투자처 그리고 대신 70% 위험자산 한도를 통한 안정적인 운용도 가능하다. 특히 연금 개시가 임박한 분들은 중도 인출 고민도 크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에게는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연금저축은 ETF 투자 자유도가 높고 중도 인출과 같은 유연성도 높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젊은 세대에게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또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좀 일반적인 케이스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결국 개인의 투자 성향이라던가 재정 상황에 따라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정반대의 케이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안정성과 나는 상품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라도 IRP 계좌를 고르실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5060 그 이후에 중장년 세대라 하더라도 적극적
안정적인 투자로 100% 위험자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연금저축계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함께 방송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선택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품이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상황, 나의 재정 형편, 앞으로의 재무 계획에 맞는 상품,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을 잘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고요. 오늘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많은 정보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들으시는 분들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